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준비연대를 만들었습니다. 12명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취지로 탄핵준비연대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분을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에이, 선거 떨어진 사람한테 잘 지냈냐 그러면. 최고위원 선거. 예. 네. 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의원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잘못했네요. 잘못했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사민당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깃발드신 겁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고약하네요. 그렇구나. 왜 네. 이게 필요하다고? 그 깃발을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서 네. 들었죠. 예. 예, 여럿이 함께 들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한 2달 됐을까요?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몇몇 의원들이 네. 이거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 첫째는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는 대통령의 행태를 도저히 그냥 못 보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야 근데 또 시민들한테 거리에서 정치 투쟁하란 말이야? 촛불 또 들라고 해? 이미 뭐 집회를 하고 있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다 그리로 쏟아져 나오십시오. 야 이거 염치 없는 짓이잖아.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야지.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다가 야 그러면 탄핵 준비하는 그런 의원들 모임을 좀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얘기를 두고 한 4, 5주? 한두 달가량 쭉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시작해보자. 뭐 이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해? 지금 해? 이게 이제 괜찮은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추석 전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탄핵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 참여 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건 제가 그렇게 네. 정리를 했죠. 일단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 지금 12분인데 12명에서 이거는 제안자 모임이에요. 제안자. 네, 참여하겠다. 이제 지금 제안을 할 거예요. 네. 모든 의원들에게 예. 국민의힘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가 좀 고민이긴 한데 모든 300명 의원들에게 가능하면 예. 이 대통령 안 되겠다. 예. 탄핵 준비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참여 의원들을 확대를 하고 그러면 이제 1차로 모이는 분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을 하겠죠. 지금은 제안자 모임이니까. 네네. 그런데 제안을 하는 순간 30명은 그냥 쉽게 넘을 거고요. 지금 벌써 연락이 좀 많이 옵니까?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당연히요. 예. 예.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왜냐하면 그 당론이에요. 나머지 당들은 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쪽에도 얘기를 건네놨고. 개혁신당 참여하겠다고 합니까? 거기는 조금 좀 상황을 보자고 하더라고요. 유보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이 결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0명을 향해서 한쪽에서는 참여 의원을 확대하는 쪽, 한쪽에서는 탄핵의 근거가 이미 뭐 너무너무 많지만 네. 그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쪽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탄핵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탄핵을 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 이 대목에 초점을 좀 그러니까 방점을 좀 많이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대로 하자면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대개혁의 방향이 뭐냐. 네. 핵심적인 의제는 어떤 거냐. 이거 골라서 그 방향을 잡고 하는. 네. 그러면서 또 한 축은 이 시민사회 연대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렇게 이제 활동 방향을 정리를 했죠. 네. 일단 그 국민의힘에게도 문을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목이 참여할 의원이 있겠습니까? 조금 고민이에요. 내놓고는 못 하겠잖아요. 네. 내놓고는 못 할 것 같고. 그런데 익명으로 받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런 제안을 건네는 것 자체가. 그 논의는 조금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아, 이 모임 하면서 이재명 대표 뜻 안 물어봤어요? 절대 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걸 물어보는 순간 양쪽 다 이 예. 스탠스도 고약하게 될 수 있고 앞으로 활동 방향이나 행보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격의 대상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실이 21대 때도 제가 뭐 탄핵 얘기 어쩌고 할 때마다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니 거의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던데요. 대통령실이. 예. 그 대변인이라는 분이 나와서 뭐 그냥 하나도 저한테는 들어오진 않던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당의 기능, 정당의 역할,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지 저게? 네.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고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해지자 탄핵을 통해 이 대표를 지키려는 그 방탄 상상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이 네. 제가 보기엔 오래가 힘들 것 같아요.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걸 가만히 봐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그런 행태를 막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고 한 번도, 그러니까 옛날에 검찰 때 갖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대통령이 갖고 있고 대통령의 참모들도 그 대통령의 뜻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처벌 대상이,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어서 법 위에 있다. 이런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서 의원님께서 지금 그 탄핵의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쪽은 사람들을 모으고 한쪽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법리를 검토한다. 예를 들면 뭐 하셨는데, 예. 예. 자, 군사법원법을 위반했냐, 해병대 박정훈 그 수산장에 대한 외압 행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네. 최해병 그 사건을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냐, 저희가 지금 감으로는 다 잡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이채항명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면 이게 그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어떤 부정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 또는 전쟁 위기를 계속 조장해가는 이런 행태들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대통령의 뭐 평화통일 의무가 있잖아요, 사실은. 위반했느냐. 그다음에 무슨 일본 강제징용의 친일해법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건 아니냐. 그다음에 거부권을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당한 거냐, 이런 것들, 뭐 후쿠시마 해양 그 오염수 투기를 방조한 것이, 이를테면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그 저 준비 모임 12분 가운데 법률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법률가들이 합니까? 법적 검토를 그러면 비법률가들이 아니,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사안을 정리하면, 국회 입법기관들이잖아요, 다.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데 대한 이게 예. 법률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걸 하는 순간 들어오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 황운하 의원이 대표로 지금 들어와 있지만 네. 거긴 당론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을 결산하는 순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분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조국혁신당의 예. 12명이 다 그다음에 진보당도 다 들어오고 예.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제한자 모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다 들어오게 될 거고, 세상에 어떻게 국회의원들한테 그 법률 전문가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 저기 원래 법조인들이 사실 이런 걸 뭐 빠꼼이들이니까 지금 그 12분 가운데는 법조인들이 없어서 제가 그걸 여쭤봤고요. 제가 법조인 아닌데 정치검사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네,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고요. 의료 대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무슨 일이 날까 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민생 놔두고 뭐 탄핵부터 한다는 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직 질문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민생도 어렵고 의료 대란도 심각하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더 이상은 이 정부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 모두 23%,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30% 이상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탄핵을 위한 뭐 탄핵이라는 말이 거의 뭐 보통 명사처럼 그 정치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탄핵을 현실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 그거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거 기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탄핵이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제도화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도화되어 있는 것. 네. 이것은 투쟁의 과정에서 그런 제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과정이지 제도의 영역을 적용하는 과정이지 네. 이거는 투쟁이지 그 제도 제도를 활용해서 그 제도로 뭘 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실 겁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 최종적인 목표는 200명을 채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200명을 채우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탄핵 사유가 이래서 탄핵 사유다. 이래서 탄핵 사유다. 이거를 저희들이 때로는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통해서도 하고 때로는 토론회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이런 싸움들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탄핵의 요건을 지금 이미 많이 쌓였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구체화해서 이래서 탄핵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탄핵 요건의 구체화 전략이 그 투쟁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미디움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앞서 의원님께서 이제 뭐 지난 2016년, 2017년 때처럼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없다.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탄핵의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12분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결의한 거다.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광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200명을 조직해서 탄핵을 돌파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사실상 인용 결정을 받아내는 전략적 판단 이게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 차원에서 12분이 일단 모였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주비위예요. 이를테면. 주비위다. 네, 예. 제안자 준비를 모임이. 위한 준비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주비위. 예, 주최위원회다. 뭐 이런 예.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소 운동권 용어가 많이 나와서 생경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요. 그 특히 한겨레 신문이 3개면에 걸쳐서 세게 썼던데 대통령실 그리고 관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정말 기야말 수준인데요. 기야말 수준이네요. 예, 실제로 관저에 대해서 준공검사 조서도 조작을 했고 하지도 않은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꾸몄고 예. 심지어 관저 증축 내용이 담긴 최종 도면조차도 작성되지 아니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자인 21g 여기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뭐 감사원에서 나온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추천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거 하고 우리 길게 있고요. 얘기하지 말아요.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서요. 이 길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면요. 그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한 거냐? 김호진 관리비서관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1g은 그 김건희 여사가 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 회사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절차상 미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려 19곳이 무자격 업체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 장윤선 대표님, 예. 기자님 예. 아셨잖아요. 이럴 줄. 네? 이럴 줄 아셨잖아요. 저는 감사원 감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감사로 확인됐을 뿐이지 예. 시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저랬을 거라는 걸. 그런데
저는 저 감사원 감사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최소화해서 하여튼 어떻게든 피해갈 그리고 변명할 여지를 다 남겨놓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걸 가지고 그 경찰 수사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했을 거고 감사원 감사에는 다뤄지지 않은 부분도 심지어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이걸 담당했던 실무 담당 과장이 항의성으로 이런 감사 안 된다라고 사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익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사건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아예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탄핵 사유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법적 근거들을 이렇게 하나씩 찾아갈 건데 네. 그래서 그걸 구체화하고 그걸 국민들께 알리고 시민들께 알리고 탄핵 사유, 탄핵 근거를 하나씩 축적해 갈 건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그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는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를 나온다고 하는 것부터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많은 당시 여당에서 말렸고 그것이 심지어는 안보상의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 심지어는 그게 안보상의 문제 중에 도청 위험까지 있다는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고 매우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출발부터 사실은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부터 이거는 탄생하지 않아야 될 정권이 탄생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의 모든 과정이 권력의 사유와 검찰 권력의 과잉 남용 이걸로 운영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붙인 이름이 검찰 제국이에요. 검찰 제국. 그러니까 그 검찰 제국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쭉 깔려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거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이게 제대로 거쳤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감사원에서는 뭐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이런 관련된 예컨대 뭐 안 썼을 거예요. 틀림없이. 드레스룸 증축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사우나방 증축 거기에다가 추가 드레스룸을 더 필요해가지고 더 하자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보안시설이라서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그것만 안 남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루겠지만 운영이 법사위에서 다루겠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사건이 사법적으로 쟁점화됐을 때 이게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인 건 그것뿐만 아닐 거예요.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누가 그랬나요? 무슨 직권남용일까요? 직권남용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직권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 말고는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어디 뭐 마포대교? 예. 저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지위에 있는 분이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범으로 어쩌고 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될 거예요. 공적 지위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그거를 그렇게 강요를 받았거나 그 요청을 받은 것을 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대통령 부인은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보자고요. 자연인으로서 혹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지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게 법적 권한을 갖는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왜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요. 뭐 저는 제가 대통령실에 2번 근무를 해봤는데 대통령 부인 여사분님들이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정도가 되게 그동안의 관행이에요. 근데 이건 거의 지시 내지 명령에 준할 만큼한
그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직권 남용의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법으로 의율? 저는 이게 그러니까 형사법상의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처벌을 대한다면 그러니까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 기준을 준용할 상황이 아니고 그거는 형법상의 무슨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법적 근거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권한이 행사하는 없는 걸, 사람이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도 직권남용이랍니까? 예, 그럼요. 예. 아, 그럼 직권남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직권남용은 그런 네. 게 아니고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예. 직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오용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이지요. 네. 이거는 직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직에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처벌을 한다거나 뭐 기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아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걸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죄중이 상당히 무거울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뿐만 아니라 네, 뭐 네. 다른 법안들의 그러니까 또 위반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권리행사 방해랄지 예. 무슨 업무 방해랄지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처벌이 돼야 되겠죠. 뭐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이러저러한 행보들에 대하여 이게 사실상 뭐 통치자의 언어를 활용하면서 마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언하듯이 네. 난간의 높이를 뭐 재조정하라든가 아니면 뭐 그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역할을 뭐 하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특히 이제 여당 국회의원조차도 아니 거기 그 행안부 장관 정도가 가면 되지 김건희 여사가 왜 거길 가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한 4가지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첫째, 답답했을 거예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그 어디 그 중앙일보에도 보니까 김건희 이벤트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나왔던데 네. 답답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여론이 이렇게 되면 공식석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런 때는 우연히 찍힌 것 같은 사진을 내놓고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패턴으로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과시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감에 대한 확인? 이게 좀 안 돼서 꼭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고착 현상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고착 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서면 대통령 지지율에 혹은 이 국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마치 대통령 같은 그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출발이 이런 이유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영진 의원 어제 그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은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도 아닌 영부인의 권한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의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국정농단이란 말은 맞고요. 네. 근데 그 국정농단이라는 게 원래 그 자신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국정의 개입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행태로 나타나는 그것보다 저는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 대통령실의 상황, 구조, 그런 행태가 가능한 대통령실의 현주소,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 손모 씨에 대하여 결국은 법원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를 이제는 검찰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조차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결론이 뭐 한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공범이잖아요. 공범인데 A는 처벌을 받고 B는 처벌 안 받으면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집권 전부터 대통령 전부터 얘기해온 공정에 어긋나잖아요. 법치에 어긋나잖아요. 그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공범은 그냥 공범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를테면은 뭐 수사를 해서 이제 공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아니 뭐 공범은 수사를 보더라도 포함해서 예. 공범의 지위에 맞는 많은 국가적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지난번에 뭐 그게 뭐 황제 출장 조사를 검찰이 받은 건지 그거는 대한민국 정말 검찰에서 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확인되기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네. 이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을 때 그러니까 왜 옛날 노무현 대통령께 하던 그대로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께 하던 그대로 세상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뭔가 문제 제기하는 저항하는 그리고 바른 척이라도 하는 그마저도 저는 거세돼 버린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이만큼 신라 같은 기대라도 갖고 있었던 검찰조차도 아니다 이제. 그래서 검찰은 이미 자기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김건희 그 여사 사건으로. 공천 개입 의혹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그것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당연히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 상황은 한국 정치의 가장 불행한 단면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부인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어떤 대통령 부인이 공천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잡음이 나온 적이 1이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죠. 없었어요. 전두환 때도 없었고 노태우 때도 없었어요. 뭐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놔두고 어쨌든 네. 이렇게 그렇게 막 문자를 보내서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정말 요새는 제가 다른 표현을 못 찾아서 제가 오메오메 심란한 거 정말 심란해서 네. 이게 지금 거의 그 임계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미. 네. 대놓고 세선 개입한 거잖아요. 대통령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선거 앞두고 무슨 민생 토론회? 라고 해가지고 온갖 그렇게 하고 다녔지. 네. 부인은 앉아서 자기 당에 거기다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했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예. 가도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왜 국민의힘은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옛날 같으면요 당을 떠나랄지 야 버리는 수순이 이미 시작이 됐어야 맞거든요. 왜 안 그러죠? 우리 장 기자님 보시기에 왜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의원님 오늘 진행 욕심까지 있으시네요. 저를 취재하시려고 하시네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영남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남 친윤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에는 대체로 다 수도권 정서를 반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원외에 있거나 발언력이 없거나 또 친한계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다르던데요. 민영배 의원님 취재각 나옵니다.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친윤은 고작 이만큼밖에 안 된다. 10명이요? 고작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네.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됐는데 그렇다고 친한파가 많은 건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대요. 이게 언제 터지느냐. 그게 바로 제가 취재한 내용 아닙니까? 그거 같은 건 내용인가요? 주윤 야한. 아, 낮에는 그렇죠. 친윤, 밤에는 친한. 동의. 예, 이렇게 예. 해서 주윤 야한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주된 정서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회주의적인 속성인 건데요. 친윤 야한도 아닌 것 같고 야한도 약해요. 오히려
친윤 야윤이에요? 아니 그쪽은 별로 없는데 다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걸 언제 터뜨리지? 터뜨리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들 하던데요. 네. 의원님 이것만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25만 원 지역화폐 법 개정안 이거 19일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대로라면 어제 본회의 통과하고 필리버스터가 추석 연휴에 이어져야 되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의료 대란을 먼저 좀 여야 의정 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19일 날 이 법안들에 대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우원식 의장의 뜻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민주당 이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받아줬고요. 받아줬는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틀림없고요. 그리고 아마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철험회 그다음에 더 새로 그리고 행동포럼 이런 몇 개의 그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 운영에 관한 그런 의견이 아마 19일쯤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19일부터 23일 사이에 22일 사이에 그 법안 셋을 다 처리하고 가자 이렇게 당내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뭐 지금 뭐 개혁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서 문제적 상황들을 진실 규명을 빨리 해내고 그리고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좀 뚫어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아니 지금 특검을 여러 번 통과시켰잖아요. 네 번째죠. 최혜병 특검법은. 여러 번 통과시켰잖아요. 네. 이거를 10번이고 20번이고 저희가 계속 할 건데 네. 이 정권이 그대로 있는 한은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고작 하면 뭐 한동훈 안이 구체화해서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요 10만큼 있던 거를 수위를 점점 낮춰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기회를 줘도 국힘이 안 받고 있거든요. 네. 뭐 지원금을 비롯해서 이런 특검법 이런 거를 그러다가 한꺼번에 와르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